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내포는 홍성하고 예산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신도시잖아. 그중에 홍성에 그 뛰어난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들이 많은데 그중에 조선시대 이달이라고 하는 어, 시인이 있어. 우리 그 저기 홍성에 그 홍주성에 가면 그 홍주성에 이렇게 성문이 이렇게 있고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 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가보면 이달 시인의 시비가 있어. 음, 기회가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라든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볼 만한 그냥 산책로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아, 선생님이 얘기한 이달의 시비가 이거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이 펼쳐놨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일곱 자씩 네 덩어리로 이렇게 기승전결로 돼 있으면 칠언 절구의 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제목은 예, 맥, 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보리를 배는 보리가 이렇게 덜 익었는데도 보리를 베는 노래래. 읽어봅시다. 전가 소부 무 야식 우중 예맥 임중 귀 생 신 대습 연 불기 인문 아녀 재 견의 음, 이렇게 칠원의 시는 일곱 자, 세 글자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어, 전가니까 농촌의 소부 젊은 아낙네지 농촌의 아낙네가 젊은 아낙네가 무 야식 우리 뭐 야식 먹는다 할 때 그 야식이죠. 저녁 밥이 없어서 우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중에 예맥 보리를 베러 임중기 숲을 가운데에서 돌아왔대. 보리는 정식으로 추수하지 않았는데 지금 비 오는 중에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덜 익은 이런 보리를 조금 베서 돌아온 거지. 생신대습 아직 그 신이라는 건 땔감인데 땔감이 생이어서 습기를 대는 이 띠대자인데 머금다라는 뜻이 있어. 습기를 머금어서 연불기 연기는 일어나지 않네. 어떤 거야? 설상가상이지. 지금 한밤중에 집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보리를 배에서 비 맞으면서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야? 땔감도 없어. 땔감도 없어서 불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입문 문에 들어와서 아니요 어린 딸이 쟤는 울다라는 뜻이야. 우는데 어떻게 한다고? 결의 옷을 잡아당기며 우네.
이달이라고 하는 시인은 조선 중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허난설 헌이라든지 허균의 스승이야. 이 대단한 스승 밑에 허난설원과 허균이라고 하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들이 있었던 거고 이달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음,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리얼하게 드러내는 시를 쓴 거지. 물론 이달 역시 서자여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췄지만 출세하지 못하고 시인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이달이 바로 우리 그 홍성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전가소부 무야식 시골집에 젊은 아낙네가 밥에 밥이 없어서 우중예맥 비오는 중에 보리를 베서 숲을 가운데서 돌아왔네. 생신 대습 땔감은 생나무고 습기를 머금어서 연기 불기 연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어 들어왔더니 어린 딸이 아이가 옷을 끌면서 엄마 옷을 끌면서 눈물 흘리네. 자,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박권의 물리학 책이죠.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어,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어,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는 정밀하게 잘 풀리는데 공정하게 잘 풀리는데 인간의 말로는 설명해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곤 했는데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살아가는 세계는 어, 이 양자역학의 미시 세계, 아주 작은 것의 세계가 아니라 거시 세계, 큰 단위의 물질의 세계여서 양자역학보다는 고전역학이라 불리는 뉴턴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이런 물리학이 더 잘 적용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거시 세계가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는 양자역학적 그런 이 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시 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이 우리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어긋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뭐 좋게 얘기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건 포기하고 그냥 어,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그냥 갖다 쓰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뭐 양자 암호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혹은 초전도체를 활용하는 이 초전도 기술 역시도 이 양자역학의 뭐 양자 중첩이라든지 뭐 양자의 뭐 결맞음이라든지 뭐 이런 원리들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양자 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어서 지금 우리 그 수능특강에도 고3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에도 뭐 당연히 지금 근 10년째 양자역학 지문이 안 나왔던 적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피하고 싶어도 어, 적어도 국어 안에서는 너희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이럴 때 양자역학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것이다. 너무 해괴한 소리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음.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작년 정도에 써놓은 서평인데 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236페이지였어. 그런데 무질서의 정도는 엔트로피다. 너희 엔트로피만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선생님이 더군다나 이 과학도가 아니어서 문과 국문과 학생이어서 음, 엔트로피는 어, 무질서의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음,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면, 어, 볼츠만이라고 하는, 볼츠만이라고 써야지. 볼츠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볼츠만이란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예를 들어서 그 잉크가 이게 물이 있는데 물에 담겨져 있는 이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잉크방울이 점점 점점 확산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잉크물이 이렇게 되잖아. 다시 말하면 잉크의 분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확산되지. 이렇게 물이 잉크방울이 떨어지면 잉크가 섞인 물로 이렇게 잉크 분자들이 물 사이사이 분자 사이로 이렇게 확산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거꾸로 일어나는 일은 왜 안 일어나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엔트로피는 항상 닫힌 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어, 생각인데 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잉크가 섞여 있는 물이 그냥 놔뒀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맑은 물과 잉크방울 한 방울이 됐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잉크 분자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이 그 물이 여러 가지 여러 칸의 빈 공간이라고 할 때 이 수많은 공간에 통 공간만에 이렇게 잉크가 모여 있을 확률보다 수백만 배 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역으로 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확산되는 방향으로만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우주는 흘러간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 건우야, 이거는 네,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되냐? 네, 그러니까 건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의 정도를 뜻하는데 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그 반대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볼츠만이 왜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로 식는가? 차가운 물 되지? 그지? 그냥 상온에 놔두면 뜨거운 열기는 이 방 안으로 다 확산돼서 사라지는데 거꾸로 되는 일은 없잖아. 차가운 물을 담겨놨더니 바깥에 있는 열들을 지가 스스로 막 모아가지고 열 에너지를 모아서 막 끓는 물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 건우야, 이해가 되니? 네,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냐면 볼츠만에 의하면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확률보다 온 방 안의 빈칸에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주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로 열을 빼앗기는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방 안에 있는 열들이 지가 혼자서 스스로 막 모이더니 뜨거운 물로 펄펄 끓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거든. 자, 따라서 정보의 양은 엔트로피다. 참 이게 불친절한데 이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 경우의 수가 많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방향으로 이 우주가 흘러간다. 이거는 이제 뭐 정보 이론이라든지 어, 뭐 이런 책들을 좀 설명하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이를 정보의 엔트로피라고 한다. 처음 들으면 정보의 양이 무질서도라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듯하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차분히 생각해보자. 정보는 놀라움의 정도다. 예를 들어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예측은 거의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아. 매번 그렇게 일어났어. 반면 다음 주 복권 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은 엄청난 정보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당첨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한편 무질서에는 질서가 없기에 이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놀라움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무질서도가 증가할수록 놀라운 일들도 더 많이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무질서도는 놀라움의 정도고 정보의 양과 같다. 지금 이 정보의 양을 엔트로피로 설명하는 이 구절이 선생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방식들 중에서 좀 다른 방식이어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음, 이 책의 제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잖아. 반대로 설명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일어날 만한 일만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엔트로피가 놀라움의 정도라면 결국에는 어, 이 어떤 그 우주에 어, 일어날 일들, 만한 것들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항상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사. 로또를 산다는 것은 로또를 맞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 무지막지한 확률로 만든 사람도 있기는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볼츠만이 뭐, 마흐라든지 이런 과학자들로부터 비판받은 지점이기도 한데,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볼츠만이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볼츠만의 생각으로부터, 어, 이 우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에 볼츠만이 세계가 이렇게 확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어, 결국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물리량이 아닌데 그럼 시간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시간의 존재를 무엇으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차츰 뭐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규칙성이 사라지는 방향.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노화라고 하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겠지. 생명이 어마어마한 규칙성을 갖춘 어떤 것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있을 확률보다 이 우주의 전체를 보면 무생물들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체계는 그냥 냅두면 무질서로 돌아간다. 이 우주의 다른 모든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보 이론을 뭐 만들면서 음, 이 정보의 양을 엔트로피로 설명하는 기존의 물리량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냥 클로드 세넌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잘 몰랐는데 아 이런 식으로도 박권 교수는 설명할 수 있구나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어서 이 국시를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사실은 이게 뭐 적당한 설명을 용할 그 말들이 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봅시다. EBS의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그 예능 하시는 예전에 래퍼 요즘도 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행하는 과학 예능 프로그램에 이 박건 교수가 출연을 하는 걸 보고서 그의 방남 강기 널리 이렇게 널리 안다는 거 방남이라는 것은 여기 남자에 보면은 이게 돌견자가 있잖아요. 널리 이렇게 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열람하다 할 때 그 남자죠. 강기는 강한 어, 기억력을 통상 방남 강기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많이 알고 박학다식하다 이런 뜻이지. 아는 것이 많고 그 지식이 많다. 그리고 장인, 정신, 그 물리학자로서 고집스러움이 느껴졌다. 선생님은 과학자가 일반 대중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 되게 흥미있게 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혹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그냥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박공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 유명한 김상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아닌 것은 이것은 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엄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선생님은 과학자로서의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서 과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화 테넷을 봤는데 선생님은 되게 추천합니다. 이 테넷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이론과 시간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냥 영화 자체로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답게 막 거대한 이 항공기를 막 뭐 실제로 CG 안 쓰고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타임 패러독스 같은 그런 약간 반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
기회가 되면 어,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 약간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도 재밌고 그냥 첫 보물로 봐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후반부 가면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테넷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설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너희도 좀 보기 바라는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야?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인, 영웅 서사시인 오디세우스의 여행, 오디세이아를 영화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너무 기다리고 있어. 개봉하기를.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곡성 찍은 무슨 감독인데? 아무튼 곡성 찍은 감독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 프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 출품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영화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어. 아무튼 거기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명대사가 있거든. 그 지긋지긋한 결정론과 비결정론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한 패러독스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지? 이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인데 원자는 빅뱅 이후에 생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생겼고 이것이 이 우주 모든 우주의 물질의 어떤 수량과 위치와 운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빅뱅 이후에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미래까지 다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고전 역학, 고전 물리학의 세계지. 빅뱅 이후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없다. 다 그냥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냐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는 지금 매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그냥 인식이잖아. 그런데 빅뱅이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주가 이렇게 막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고, 좀 전에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 그렇다면 빅뱅 이후에 모든 것은 미래까지 다 결정되어 있다. 막상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저자 강연투를 찾아봤는데, 선생님, 박동 교수 강연을 여러 개 찾아봤고, EBS에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쪽으로 관심이 생겼다. 이 책이 이전 거의 대중과학서와 다른 점은, 수식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평상시에 이 수학적으로 뭔가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갈릴레오가 그 우주는 수학이란 언어로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결국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거지 미분이라 적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데 대중들은 사실은 뭐 선생 같은 사람은 수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과에서 한 수학들 정도 어림풋하게 그러니 대중과학서에 수식이 나오면 안 팔리고 뭐 이렇게 망한 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되게 용감한 책이라고 생각했어. 음.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이 책을 보여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수학을 너희가 이해하라고 아니면은 뭐 복잡한 수학을 뭘 미리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수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단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거 잘 보고 좋은 대학 간다니까 단지 무슨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수학을 배우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배우면 이 우주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근접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고등학교 이후 수학과 이별한 나는 그 수식들의 형태적인 미안, 야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감상할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티포텟 전략 외에 뒷끝장력, 통계적 판단 전략, 기회주의, 장기적 사기꾼, 자비로운 티포텟, 랜덤 이런 다양한 게임 이론에 어, 이런 전략이 있다는 것.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임, 어떤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다양한 존재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살아남느냐, 상대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뭐 이렇게 협력하든지. 그러니까 협력을 할 거냐, 공격을 할 거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세상을 모델화한 거지, 단순하게. 각각의 어떤 존재들이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할 건지 아니면 손잡고 악수해서 화합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는 반복해서 이런 그, 그 관계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했는지, 내가 좀 전까지 싸웠는지, 아니면 협력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이런 간단한 조건 하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이걸 일종의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어, 이 전략에서 항상 그 우승한 전략이 티포텟인데 티포텟은 뭐냐면 네가 나를 공격하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 전제는 선의를 베푼다. 어떤 사람이든지 일단 가장 잘 살아남아서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공격하지 않아. 일단 이렇게 잘 대해줘. 근데 잘 대해주는데 협력하는데 상대가 공격하면 내가 분명히 협력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공격하면 반드시 복수해. 그러니까 상대가 호의를 베푸면 같이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호의를 주고받고 얘가 호의를 베풀지 안 베풀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호의를 베풀어. 그리고서 호의를 베풀어주면 얘가 뒤통수 날리고 도망가? 그러면 반드시 보복한다. 그리고 얘가 보복당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협력하자고 하면 또 쿨하게 협력한다. 다시 말하면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얘가 나한테 협력하면 협력하고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는 이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막 아주 모델화해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인데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공격하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협력하고 하면 어떻게 돼? 생존성이 떨어지지. 호구가 돼서 어,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지. 반면에 공격만 해. 남한테 나쁜 짓만 해. 그러면 사람들이 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보복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또 살아남기가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 관한 것에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티포텟이라고 해서 일단 관용의 마음으로 상대한테 협력하되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반드시 보복한다. 보복당하는 존재가 다시 협력하자고 하면 그때는 쿨하게 협력한다. 이게 티포텟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는 것이 뭐이 책을 다 읽은 친구들은 뭐 봤겠지요. 그런 게 선생님한테는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현 위치의 경도를 알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어, 이 책 읽으면서 그렇겠네라고 하면서 좀 신기했어. 어떤 거냐면 경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구를 영국의 그린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 수박줄처럼. 그래서 어, 이게 한 시간당 경도 15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내가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계를 갖고 있는데 하늘에 그 태양이 남중한 그러면 태양이 남중할 때는 이곳의 시간이 12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영국에서 갖고 온 내 시계하고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한 시간당 15도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몇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면 내 위치, 경도를 알 수 있고 경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현재 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서 내가 항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겠지.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 우주적인 이 삼각 측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 이것도 재미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기계론적 생명관을 가진 데카르트한테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위대한 그 명제를 통해서 근대라고 하는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할 때 그 근대를 열어젖힌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프랑스에 이 스웨덴으로 초빙받아가지고 이 스웨덴 왕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어, 인간만이 이렇게 영혼 같은 것이 있고 인간 말고 나머지 생명들은 다 마치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다. 인간의 몸도 그냥 그런 건데, 인간의 뇌에 송과선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생명은 기계로 봤단 말이에요. 고양이도 그냥 기계로 봤어. 야옹거리는 기계. 그런데 그럼 저기 있는 시계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되게 비논리적인 말 같지만, 그지? 데카르트는 생명체는 그냥 기계 같은 거예요, 라고 약간 유물론적으로 설명했는데, 크리스티나 왕비가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나. 그러면 기계인 시계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크리스티나 왕비의 말에서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직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지. 생명은 어떤 거야? 자신의 후계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소멸돼도 다음 개체로 나의 어떤 DNA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승해서 유지시키는 것. 음, 여기서 시작해서 폰 노이만 세계에서 진짜 한 명의 천재를 말해라 그러면 뭐폰 노이만을 꼽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내년쯤에 그 튜링이라는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지금 계획을 학원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어쨌든 튜링 머신은 어, 이 튜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재적인 수학자가 만든 최초의 컴퓨터 같은 뭐 그런 기계지. 이걸 쭉 이어가는 이 책의 전개가 흥미로웠다. 다만 이분이 뭐 이 책을 이렇게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다 박권 교수가 스케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미술에도 제법 재능이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원래 영화 감독 같은 거 좀 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 되게 재미있는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을 먼저 한 챕터마다의 자기가 끌어갈 주제와 관련된 어, 그것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도입부가 되게 흥미롭긴 한데 사실은 약간 억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흥을 좀 잡았습니다. 음, 자, 아까 음, 이게 그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토너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죄수의 딜레마는 뭐냐면 어, 이 격리된 두 곳을 정보를 차단하고 이 공범 A하고 공범 B한테 어, 서로 자백을 하면 형량을 깎아주고 자백을 안 하면 그 상대가 자백을 했는데 네가 안 하고 혼자 버티면 어, 이 형벌을 이게 범탱이를 쓰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결국에는 둘 다 입을 다물어서 무죄로 방면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왜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수의 딜레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입 다물면 증거가 없는데 상대가 겁먹어서 검사한테 불 것 같아서 그러면 얘가 물어버리면 나 혼자 독박을 써서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한다? 최선의 판단이 입 다물고 서로한테 협력하는 거지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둘 다 불어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아무튼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티포텐 전략으로 이제 항상 우승을 한다는 건데 이 뒤끝 장렬은 원한가 어, 이런 전략도 있다는 한 번 배신한 존재는 다음에 신사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호하게 제거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지만 음, 오해나 실수로 한 번 배신이 일어나면 파국이다. 이런 게 문제래. 그래가지고 이제 티포테드한테 진다는 거지 이게. 통계적 판단 전략.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률을 재는 거지. 뭐 야구에서 뭐 제가 평상시에 3할 쳤으니까 이번에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수치에만 의존한다. 냉철하네요. 기회주의자. 맛보는 거지, 테스터지. 그래서 간을 본 다음에 강력약강을 시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티포테처럼 보복하면 협력하고 보복하지 않고 순진하게 봐면 계속 배신한다. 재미있는 전략이긴 한데 평판이 나빠지는 그런 어, 게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나쁜 평판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통계적 판단 전략인 애들한테 지겠지. 이게 혼나겠지. 아니면 뒤끝 장녀를 만나면은 뭐 너 배신자잖아 한 번 배신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 한다든지. 장기적인 사기꾼 전략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은 착한 척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이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은밀히 배신을 하는 방식. 자비로운 티포텟인데 과거에 이렇게 그 실수한 애들은 좀 봐주는 랜덤. 아, 이거 재밌죠. 이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건데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이죠.
도대체 사람들은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무섭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원리가 없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것 같아. 주사위 던져서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미친 사람하고는 아무도 거래하지 않겠지. 그래서 자멸을 해. 글쎄, 트럼프가 자멸할지는 모르겠네요. 음, 어, 지난주에 책 본문을 앞쪽을 좀 설명을 하다가 못했는데, 음, 뭐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이 좀 전했던 것 같으네요. 리처드 파인만이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음, 이 원자의 보편성이야말로 과학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이 원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왜냐하면 어, 이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이 마치 태양처럼 이렇게 중심에 있고 전자가 그 궤도를 이렇게 돈다면 이 원자의 이제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잖아, 돌면서.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원자핵으로 떨어질 텐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 뭐 전자구름의 개념 이러면서 이제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수가 등장하는데 허수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의 수인데 이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의 체계를 이용해서 이 원자의 위치나 상태를 기술하는 파동 함수를 쓴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거든. 어떤 거냐면 이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의 상태를 우리가 기술하려면 이렇게 파악하려면 파동 함수라고 하는 어떤 수학을 써서 그것들을 그 높은 확률로 아주 정밀한 확률로 이 전자나 원자 같은 미시 세계를 기술하는데 그 기술하는 도구가 수학인데 그 수학은 실수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수, 허수 같은 거. 우리 아이 있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a를 i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런 수를 이제 상상해서 만든 게 허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수를 도입해야 된다. 이 언어로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인가?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일본 소설인데 근데 굉장히 유행을 한 고전에 반영이 든 일본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이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를 실제하지 않는 이 아이라고 하는 허수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리를 기술하는데 그걸 떠받치고 있는 모습.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음.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영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지금 사실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이 영이라는 과학자의 이중슬리 실험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데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쐈을 때 인간이 관측을 인간이 관측을 하고 있다면 A 슬릿, B 슬릿 중에 어느 한 슬릿을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관측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치 이 입자가 파동처럼 그래서 이 간섭무늬,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간섭무늬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관측하기 이전에는 입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관측할 때 어떤 지점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관측 전에는 어떤 물리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함수의 형태로 확률 함수의 형태로 파동 함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느 한 부분으로 수렴돼서 어디 하나로 결정된다. 뭐 이런 말이 사실은 이게 뭐 관측 실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으로 실제 이 실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 양자역학이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할까?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해한다는 것은 어, 설명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고 뭐 이런 완전한 원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대신에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뭐 독서를 한 100번쯤 하면 뭐 의미가 자연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독서 100번 뭐 의자현 뭐 이런 구절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면 어렴풋하게 그것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좀 알아가는 것. 사실은 이 완벽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도달점이긴 하지만 그것에 모두 다 도달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도달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을 읽는 건 역시도 완전한 이해를 원한다기보다는 좀 익숙해져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처리하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요즘은 유튜브에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뭐 김상욱 교수의 강의도 좋고 박권 교수의 강의도 좋고 아니면 뭐 궤도 아저씨의 강의도 좋고 하니까 어느 것 하나를 잡아서 한번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정주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러 책들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어,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다. 이거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양자 공부라고 하는 김상욱 교수의 책이 뭔가 그 도식이 좀 더 다 나아 보여서 이 입자냐 전자가 입자라면 이렇게 될 거고 전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면 이런 간섭무늬가 나올 텐데 이것이 어떻다고 관측의 여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 아주 이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 어긋나는 거지. 아,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이제 머리 아픈 양자역학 책을 얼렁뚱땅 치웠고 이제 오랜만에 소설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음, 여태까지는 한 권을 가지고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진행했는데 이 책은 그럴 만한 책이 아니야. 이 책은 1권, 2권으로 돼 있는 책이야.
오쿠다 히데요의 남쪽을 튀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솔직히 이 책을 읽고도 재미가 없으면, 야, 진짜 이거는 답이 없다. 선생님이 작년 여름쯤에 지금 이때쯤에 요 소설의 목록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을 짰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너희가 책 읽는 게 좀 재밌다. 소설책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억지로 안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는 좀 집어넣고 싶었거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권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중1들 중1 불량 중1 학생한테 삥 뜯기는 내용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나? 그런데 주인공인 초등학교 6학년이 주인공이고 어, 이 일본의 도쿄에 무서운 중학생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뭐 그러면서도 뭐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특이한 사람인데 이 어머니의 비밀이 있고 뭐 가출도 하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야. 1권을 보면 야 1권이 딱 끝났을 때 2권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궁금해질 거야 2권의 내용. 이 책은 정확하게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1부, 2부처럼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한 번 잡으면 끝까지 2부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재밌는 책이에요. 이 오쿠다 히데요라고 하는 작가가 이 공중 그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오쿠다 히데요의 남쪽으로 튀어 1, 2권을 본 다음에 와, 이 작가 진짜 재밌다. 이거 완전 영화보다 훨씬 재밌네. 유튜브보다 훨씬 재밌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공중 그네를 읽으면 더 재밌어. 공중근해는 그래서 드라마로도 되고 영화로도 되고 했는데 이 남쪽으로 튀어도 일본에서도 영화화되고 우리나라의 그 감독이 그 우리나라 배우 버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재밌는 소설 원작이니까 어, 미리미리 구해서 일찍 읽고 시간이 좀 남으면 지금 앞으로 있는 요 책들이 특히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뇌과학 그리고 감정 이거 관련된 책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뭐 니체의 이 책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잘 읽어놓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한자도 외우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모두 모두 성공하자. 빠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예리야, 성예리. 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너 저기 수학여행 간다며. 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 주 일요일에 아침 11시에 수업이 안 되나? 어, 내일까지 엄마한테 말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단톡방에 선생님 올려놨어. 네, 빠잉.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문혜준.